이렇게 코잘 그래프 그리고 코잘 다이어그램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에서도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유용하지만 사실 이게 더 직접적으로 코잘 인퍼런스에 활용되는 건 바로 단연 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한 남은 30분 정도 동안 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는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코잘 그래프를 활용해서 코잘 인퍼런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이 코잘 인퍼런스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 트리트먼트에 대한 어떤 뭐 셀렉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실제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근본적인 어떤 코잘 인퍼런스가 어려운 이유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셀렉션 프로세스나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함으로써 그걸 통제하면서 코잘 인퍼런스를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모든 접근의 시작인데,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셀렉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셀렉션 프로세스를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계적으로 직접 계산을 하고 그렇게 직접 계산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직접 통제하자라는 접근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통계적인 어떤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에서 코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코잘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은 사실 좀 광의의 정의도 있고 약간 협의의 정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인 이러한 접근으로 하는 모든 코잘 인퍼런스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좀 좁은 의미에서의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어떤 코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수학적 모델을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이런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실제로 그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프로세스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통계 어떤 수학적 모델을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건 이러한 어떤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로 표현되는 이러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한 데이터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에서 이제 그 주데아 펄 교수님은 이 관찰 가능한 데이터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를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관찰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확률 분포, 그래서 이제 associational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어떤 변수에 대한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확률 분포, 즉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확률 분포를 이제 interventional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만약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counterfactual distribu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어떤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확률 분포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위 단계의 확률 분포는 그 아래 단계의 정보만 가지고는 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제가 아래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위해서 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그 현상에 대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그 코잘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에 대한 그 포멀 데피니션도 참고를 위해서 첨부를 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그 코잘 인퍼런스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그냥 그런 확률 분포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잘 인퍼런스라는 거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interventional distribution과 그리고 그 또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나타내는 어떤 counterfactual distribution을 구하는 게 결국 코잘 인퍼런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데이터는 이 첫 번째 단계인 Associational Distribution이고, 그리고 이 하위 단계의 정보만 가지고는 그 상위 단계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거를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 단계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상위 단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바로 코잘 그래프예요. 그래서 비록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이 실제 스트럭처 코잘 모델은 우리가 현실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진짜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표현하는 완벽한 수학 모델을 현실에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 이런 어떤 스트럭처 컨스트레인 하에서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제한된 정보를 나타내는 그래피컬 모델을 활용해서 하위 단계의 정보로 상위 단계의 정보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의 코잘 인퍼런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되는 데이터로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어소시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주는 그 코잘 그래프를 결합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인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또 그러한 정보들 결합해서 세 번째 단계인 카운터팩추얼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이게 포멀한 의미에서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의 코잘 인퍼런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스트럭처 코잘 모델의 이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다른 관점에서 코잘 인퍼런스를 접근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어떠한 그래프적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코잘 인퍼런스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래피컬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는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론적으로 구하고 첫 번째 단계인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제한적인 정보를 주는 그 그래피컬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구한 이런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실제로 구하자라는 접근이 결국에는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의 인과추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일단 먼저 인과관계를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는 데 있어서 이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두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오퍼레이터는 주어진 어떤 코잘 그래프를 그대로 분석을 하면은 백도어 패스로 인해서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발라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 백도어 패스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계산한 인과적인 효과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인과적인 효과다라고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두 오퍼레이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py, given x는 지금 인과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컨파운더인 c로 인한 어떤 백도어 패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y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c로 인한 어떤 non-causal association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 py given x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ssociational distribution이에요. 그렇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컨파운더 없이 이론적으로 만약에 X가 실제 원인이어서 코잘 이펙트가 있다면은 어떨까라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의 코잘 이펙트를 이론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X에다가 두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이 non causal 이펙트를 다 끊는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개입, 액션이라기보다는 어떤 트리트먼트 변수의 부모 노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트리트먼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일단은 배제하자라는 약간 이론적인 개입이고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로 모든 백도어 패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X를 가정하고 구한 이러한 효과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잘 이펙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두 오퍼레이터가 포함돼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한 코잘 이펙트 그리고 어떤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코잘 이펙트인 거지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잘 인퍼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어소시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 혹은 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환의 과정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do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구한 이러한 어떤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변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그런 경우를 이제 non-identifiable 하다고 하고, 변환할 수 있으면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identifiable 하다고 하죠. 그럼 결국 여기서의 퀘스천은 결국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런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로 실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어소시에이셔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그래피컬 룰을 do calculus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서는 do 오퍼레이터 없이 지금 어떤 이 트리트먼트인 t가 y에 미치는 효과를 구하면은 지금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non causal path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ausal effect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t에다가 do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러한 모든 화살표가 다 차단되고 이렇게 do 오퍼레이터 하에서 계산한 causal effect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causal effect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do 오퍼레이터는 직접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종류의 액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어떤 코잘 하이라키에서의 theore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단계의 정보만 가지고 상위 단계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바로 랜덤 어사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도 코잘 인퍼런스의 골드 스탠다드가 랜덤 어사인먼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스트럭처 코잘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는 카운터 팩추얼에 가장 가까운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랜덤 어사인먼트이기 때문에 골드 스탠다드라고 봤다면 이 스트럭처 커잘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랜덤 어사인먼트는 지금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를 그냥 단순하게 동전 던지기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만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do 오퍼레이터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랜덤 어사인먼트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랜덤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그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에 들어오는 화살표가 자동으로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o 오퍼레이터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랜덤 어사인먼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랜덤 어사인먼트가 스트럭처 커절 모델에서도 여전히 골드 스탠다드인 거죠. 하지만 약간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랜덤 어사인먼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야말로 그러면은 뭐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이런 스트럭처 커절 모델이 어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커절 인퍼런스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한 가지의 어떤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랜덤 어사인먼트가 가능한 상황은 사실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든 스트럭처 커절 모델이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랜덤 어사인먼트를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이런 랜덤 어사인먼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랜덤 어사인먼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만약 랜덤 어사인먼트가 있었다면 있었을 그런 뭐 do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계산한 이론적인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어소시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 혹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했었죠. 이게 지금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어떤 두 개의 non-causal association이 열려 있었는데 만약에 이 W2와 이 C를 컨디셔닝을 하면은 실제로 지금 그 non-causal association이 전부 다 차단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이런 P, Y given to T와 동일한 형태의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있지만 do 오퍼레이터와 달리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셔널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런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실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백도어 크라이테리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변수를 이제는 컨디셔닝 해야만 어떤 백도어 패스를 전부 다 차단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약간 포멀하게 정의를 한 게 바로 이제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에 해당하는 그 변수들을 전부 컨디셔닝 하면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런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실제 계산 가능한 어소시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고, 그래서 코자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컨디셔닝을 하는 거를 이제 뭐 백도어 어저스먼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앞서 코자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뭐 컨파운더는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컬라이더는 컨디셔닝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수를 컨디셔닝 해야 되고 뭐 컨디셔닝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기준이 이제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고,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은 이러한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지 않아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한 상황이 이제 존재하다는 것도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이러한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을 넘어서 모든 그래프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어떤 그래프적 법칙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두 칼큘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칼큘러스는 단순히 수학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래프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진 하에서 이제 적용 가능한 법칙이고, 그래서 이 뭐 크게 세 가지의 룰을 이제 보는데, 이 두 칼큘러스의 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선은 이 두 칼큘러스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두 칼큘러스가 어떤 그래프적 법칙이다라는 것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겠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두 오퍼레이터에 기반한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있겠죠?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쿼리예요. 그리고 그걸 두 칼큘러스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코자 그래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러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환하는 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충분히 이제 이런 두 칼큘러스를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이런 두 칼큘러스가 모든 그래프의 상황에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컴플리트한 어떤 룰이라는 것도 여러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만큼 두 칼큘러스는 어떤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법칙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목적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거를 추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다음 단계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이러한 어떤 probability 식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더블리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더블 머신러닝 등의 뭐 이런 방법들부터 해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여러 뭐 머신러닝 모델들을 통해서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러한 어떤 에스티메이션은 앞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후에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스트럭처 커절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개괄을 해봤는데, 뭐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다 다루기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이 스트럭처 커절 모델 하에서의 어떤 인과추론이 어떤 접근인지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트럭처 커절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논문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봤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스트럭처 커절 모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어떤 논문이지 않을까 싶고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또 7월 둘째 주에 있을 이 한국인공지능학회 특별 세션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토픽들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이제 스트럭처 코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뤘었죠. 사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코잘 모델은 현 시점에서 이 코잘 인퍼런스의 가장 도미넌트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코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을 그래서 조금 같이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둘의 골드 스탠다드는 다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비록 관점은 다르지만, 그래서 뭐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가 가능하면은 사실 큰 이슈가 안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코잘 인퍼런스에 관심 갖는 거는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이고, 그랬을 때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즉 코잘 이펙트를 추정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고안을 함으로써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다라는 접근이고,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코잘 그래프 하에서 과연 이런 두 칼큘러스 등을 활용해서 이런 인터벤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 가능한 이런 어소시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는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나 신데틱 컨트롤이나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거고, 또 스트럭처 코잘 모델에서는 모두 여러 가지 또 더블 머신러닝이나 등등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주로 소셜 사이언스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스트럭처 코잘 모델은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둘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목적에 대해서 또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프레임워크와 어떠한 코잘 모델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원인 변수,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에 대한 매니퓰러빌리티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매니퓰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면은 성별을 원인 변수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거죠. 성별은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퓰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매니퓰러빌리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약간 이 익스페리먼털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리서치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연구자들에게는 약간 이런 no causation without manipulation이 일종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매니퓰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관점인데, 반면에 매니퓰러빌리티는 사실 코잘 그래프와 그리고 스트럭처 코잘 모델 하에서는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 코잘 모델을 개발한 이 주데아 펄 교수님은 이러한 어떤 매니퓰러빌리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코잘 날리지를, 그러니까 코잘 스트럭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여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산모의 상태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면은, 이 코잘 그래프 하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코잘 날리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 그래프 하에서의 인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잘 날리지를 어떤 그래프적인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하는 게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이러한 코잘 날리지를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코잘 날리지 없이도, 그러니까 어떠한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제로 산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그 스트럭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연구 디자인, 카운터 팩추얼에 가까운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고안하는 적절한 연구 디자인만으로 충분히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서는 칠레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로 활용해서 지진 발생 지역 근처에 사는 산모들을 스트레스 지수가 당시에 높았던 그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그 외에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의 산모들을 컨트롤 그룹으로 놓고 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산모의 스트레스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인과 추론에서는 어떤 복잡한 코잘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보다는 실제로 컨트롤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이런 리서치 디자인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니퓰러빌리티와 이제 코잘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활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차이인데,
결국에는 그 두 코잘 모델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policy based causation을 주된 목적으로 하느냐, knowledge based causation을 주된 목적으로 하느냐로 이제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policy based causation이 주된 목적이고, 그래서 뭐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어사인을 해야 되는지, 어떤 policy를 어떻게 이제 고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된 관심사고,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policy나 어떤 인터벤션을 고안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가 좀 더 이제 인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코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난리지, 코잘 난리지로서의 어떤 코제이션을 중시하고, 그리고 난리지 베이스드 코제이션을 모델링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더 각광을 받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은 어떤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어떤 난리지 기반의 코제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AI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이러한 어떤 스트럭처 코잘 모델이 어떤 시작됐고, 또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럭처 코잘 모델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일 거고, 어떤 팔리시를 고안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가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지향점과 어떤 서로 다른 목적을 이해를 함으로써 각각의 어떤 방법론들의 장단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어떠한 적절한 방법론을 취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어떤 이런 안목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어떤 방법론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